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튜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사연의 주인공이 될 줄은 몰랐는데요. 저는 현재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여성입니다. 남들만큼은 행복하고 예쁜 신혼생활을 할 줄 알았는데 제 소망이 무참히 깨지는 일들을 겪고 말았는데요. 제가 이러고 있을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제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데에는 계기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볼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 2년 차인 신혼부부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같은 기업의 생산직 사원인데요. 이름만 대면 다들 아는 꽤나 큰 대기업이죠. 반도체 생산하는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되었고 매일 부대끼고 하다 보니 정이 들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때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말 한마디를 해도 정겹게 하는 사람이었고 사람을 웃게 해주는 묘한 매력이 있는 남자였어요. 언제나 제가 1순위였고 제 일이라면 열일 다 제치고 달려오는 사람이었으며 이런 모습이 영원할 줄 알고 저는 이 사람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땐 참 순수했던 것 같네요. 하지만 연애는 이상, 결혼은 현실이라고 했던가요? 결혼을 한 순간부터 한 달 만에 남편의 실체를 알기 시작하면서 결혼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이기적인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지 말 그대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결혼 이후에도 맞벌이를 하면서 같이 출퇴근을 했는데요.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하면 둘 다 똑같이 피곤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본인은 피곤해 죽겠다면서 집에 오기만 하면 대자로 드러누워서 손 하나 꿈쩍을 안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얄미운 인간을 발로 퍽퍽 차면서 당장 일어나! 빨리 일어나지 못해? 라고 소리를 지를 때가 많았고 귀찮은 표정으로 꼼지락거리며 집안일을 돕는 둥 마는 둥 하곤 했습니다. 제가 은근히 짜증났던 것 중에 하나는 남편은 자기 물건에는 굉장히 집착을 하면서 제 물건에는 당연히 써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였죠. 부부 사이에 사실 네 거 내 거가 어딨나요? 근데 음식부터 시작해서 기초 화장품, 수건 같은 사소한 것도 본인 걸 나눠놓고는 건들기만 하면 영역 침범 당한 동물처럼 난리를 치더라고요. 제 물건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걸로 착각하면서 쓰면서 말이죠. 차도 그 당시에는 각자 있었는데 같이 어딜 가면 본인 차는 죽어도 안 쓰고 제 차만 타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자기 차는 새로 산 지 얼마 안 돼서 키로수가 늘어난다고 싫다네요. 정말 어처구니 없지 않으신가요? 이런 작은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에게만 적용되는 그 이기적인 사고방식은 돈 문제로 다가올 때 이 못된 성격이 더 극명하게 드러났죠. 남편과 같이 쇼핑을 갈 때면 제가 뭐 작은 거라도 하나 사려고 하면 에이, 별론데? 그거 없으면 죽어? 집에 비슷한 거 있을걸? 하고 절대 못 사게 하면서 본인은 등산복이며 골프용품, 전자기기 등을 온갖 이유를 대면서 사대곤 했습니다. 그리고 꼭 외식을 할 때면 무조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위주로만 고르는 게 습관이었죠. 연애 때는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처럼 하더니 이거 사기 결혼 아닌가요? 제가 삼겹살이 먹고 싶다고 하면 안 땡긴다면서 회 먹자고 하고 제가 회를 먹자고 하면 오늘 고기가 먹고 싶다면서 삼겹살 먹자고 하고 이건 뭐 사람을 놀리는 건지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또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저와 남편은 둘 다 외향적인 성격이라 친구랑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신혼 초반에 친구들이 신혼집을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남편에게 친구들을 초대해도 되냐고 물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집도 더러워지고 시끄러워서 절대 안 돼. 라면서 극구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다음에 놀러 오라고 말을 했었는데
얼마 후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진 줄 아시나요? 제가 야근을 하느라 남편이 조금 더 일찍 퇴근을 한 날이었는데 이게 웬걸? 퇴근하고 집으로 갔더니 집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안이 시끌벅적한 거예요. 문을 벌컥 열어보니 세상에나 언제부터 마셔댔는지 거실에 온갖 술병들이 나뒹굴어져 있고 남자 5명이서 노래를 부르며 술판을 벌이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더라고요. 재수씨, 안녕하세요. 결혼하고 처음이죠? 아, 여전히 미인이시네요. 오늘 상규 이놈이 집들이 한다면서 초대하길래 왔는데, 이야, 집 너무 좋은데요? 네? 아, 안녕하세요. 여보, 왔어? 어서 와. 이놈들이 당신 언제 오냐고 난리야. 먼저 가서 편의점에서 술 좀 사와. 맥주 5병이랑 소주 3병만 사다 줘. 우리가 흥을 깨기 싫어서 말이야.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심부름을 시키는데 속에서 천불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분위기를 깨면 다른 분들이 난처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너 이따가 두고 봐. 죽었어. 라고 말을 하고 편의점에 가서 술을 사다 가져다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제게 해장한다면서 라면까지 끓여 바치라는 겁니다. 여보, 애들 시간 늦어서 라면 먹고 다들 간대. 그러니까 가서 라면 5봉지만 끓여줘. 휴, 저는 또 시키는 대로 했네요. 라면 면발에 화풀이 하면서 계란을 팍팍 섞으면서 말이죠. 끓여주니 세상 맛있게들 먹더라고요. 돼지같이 먹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얼마나 얄밉던지 저는 그 모습이 꼴보기 싫어 안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남편 친구들은 밤 12시가 다 돼서야 집을 나서더군요. 안방에서 거실을 나와보니 집은 완전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인사불성 술이 취한 남편은 곧장 씻지도 않고 안방 침대로 가 잠을 자려고 하더라고요. 전 그 모습이 너무 짜증나서 남편의 뒤통수를 때려버렸습니다. 당신 지금 나랑 장난해? 이게 지금 뭐 하는 행동이야? 내가 친구들 초대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시끄러워서 안 된다며? 근데 왜 내 허락도 없이 당신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건데 여기가 당신 집이야? 당신 혼자 사는 거냐고. 나 야근해서 피곤하다는 생각은 안 했어?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것도 모자라 술 사오라고 시키고 라면까지 시켜? 내가 네 마누라야 식모야. 아, 진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화를 낸다. 남편이 친구들 불러 술 좀 먹은 것 가지고. 알았어. 그럼 당신도 지금 친구들 불러. 내가 허락해 준다 오늘은. 이렇게 말하면서 침대에 누워 코를 골며 잠을 자버리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어가는데 이 시간에 제 친구들을 초대해서 논란이요. 정말 이기주의 끝판왕 아닌가요? 정말 본인은 되고 남은 안 된다는 그 사고방식 어디서 배워먹은 건가 싶었는데 이 남편의 방식은 괜히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 발단의 원인은 바로 시댁이었어요. 시댁은 그야말로 기생충 그 자체더라고요. 아들한테 하나부터 10까지 빌부터 먹으려고 하는 꼴이 딱 핏바라먹는 거머리 그 자체였죠.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너희 둘 다 대기업이니까 이제 좀 살만하겠네? 하면서 마트에서 카운터 보는 일을 그만둬버리고는 본인 인생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평소 배워보고 싶었다며 온갖 꽃꽂이, 에어로빅으로 시작된 온갖 취미생활 비용은 물론이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여행에 가야겠다며 당당하게 그 비용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본인 계모임 비용까지도 대신 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남편 월급에서 남는 돈으로 나가니 최대한 신경 안 쓰려고 했지만 점점 액수가 커지니 남편은 우리가 같이 모으는 적금 통장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하더군요. 이렇게 되니 저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당신 언제까지 어머님이 해달라는 거 다 할 거야?
그것 때문에 돈 모으기로 한 거 절반도 못 모았잖아. 이럴 거면 각자 돈 관리해. 나는 못 줘. 당신 월급으로 어머니 돈을 주든 뒤치다꺼리를 하든 알아서 하라고. 뭐? 당신 말 다 했어? 당신 그것도 이해 못해? 내내 굳은 일 하시다가 이제 좀 인생 즐겨보고 싶어 하신다는데 그걸 못 도와주면 아들도 아니지.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게 네 돈이야? 결혼했으니까 우리 돈이지. 왜 우리 친정에는 돈 한 푼 안 주면서 시댁에만 갖다 바치는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그거야. 친정 이야기가 나오니까 할 말은 없는가 보더라고요. 친정에서는 돈 한 푼 달라는 소리 하신 적이 없거든요. 결국은 앞으로는 좀 자제하겠다고 약속하고는 넘어갔습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한참을 온갖 즐길 거 다 즐기고 나더니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질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뭔가 좀 더 큰 것을 바라기 시작하더군요. 바로 어머니 명의로 된 식당을 차리고 싶어 하신 거였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식당을 하고 싶어 하신다길래 그래도 이제는 정신 차리고 일이라도 하시려나 보다 싶어서 그냥 괜찮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 안방에서 남편과 어머니가 황당한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들, 얼마 전에 엄마가 말한 거 있잖아. 식당 하나 차려보고 싶다고 한 거 알고 있지? 네, 엄마. 좀 알아보셨어요? 그래, 알아보긴 했는데 말이야. 이게 돈이 들어가는 게 초기 비용이 이만저만이 아니네. 가게 월세도 내야 하는데 거기다가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이랑 음식 만드는 기계도 얼마나 비싼지 한두 푼이 아니네. 그래서 말인데 혹시 아들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일단은 5천만 원 정도만 좀 도와주면 어떻게 시작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5천만 원이요? 상상치도 못한 액수가 남편 입에서 나오자 저는 그 둘의 대화에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죠. 아니 어머니, 지금 5천만 원을 달라는 말씀이세요? 제 남편한테? 제가 듣고 있는 줄 몰랐는지 시모는 당황한 기색이더군요. 어머, 너는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하니? 달라는 게 아니라 좀 빌린다는 거지. 빌린다면 언제 갚으실 건데요? 식당 시작해서 좀 하다 보면 수익이 언젠간 나지 않겠니? 가족끼리 그것도 못 기다려줘? 저는 기약도 없이 5천만 원씩이나 되는 큰 돈을 빌려줘야 한다는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죠. 어머니, 저희도 형편 넉넉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어머니 여행 다니는 거며 온갖 취미생활에 계모임 돈까지 다 도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식당 차릴 돈까지 달라고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고 매정하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제게 치사한 년 더러운 년 두고 보자 하면서 열을 팍팍 내며 집에서 나가버리더군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용돈에 계모임에 이제는 식당까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왜 열심히 살고 있는 아들 내외에게 이렇게 식충이처럼 붙어 먹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가 가신 후 남편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식당을 해보고 싶으신 건 이해하지만 5천만 원씩이나 드는 큰 돈을 기약 없이 빌려드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전 절대 용납을 못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남편도 5천만 원이라는 돈은 좀 무리였는지 그러면 액수를 좀 낮추는 건 어떻겠냐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2천만 원 정도만 빌려드리고 대신 수익이 생기는 대로 절반씩은 무조건 저희에게 갚는 조건을 내세우기로 했죠. 그래서 다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이 결정을 시모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오히려 그쪽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겨우 고작 2천만 원이라니 그걸 누구 코에 붙이라고 말하는 거냐? 그것 가지고 한 평짜리 식당이나 차리겠어? 너 우리가 가족인데 그것도 못 해줘서 이렇게 야박하게 구니? 대기업 다니면서. 어머님 야박하다뇨. 2천만 원도 큰 돈인 거 모르세요?
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1년 내내 참아야 겨우 모을까 말까 해요. 여차하면 저희 이것도 안 빌려드릴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말하시면 서운하죠. 안 그래요? 나는 그럼 그 큰 돈 어디에서 구하라는 거니? 이 나이 돼서 내가 남한테 머리 숙이고 돈이나 빌리러 다녀야겠어? 그러시던가 알아서 하시고요. 이것도 싫으시면 식당 차리는 거 관두고 그냥 집에서 찬밥이나 드세요.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니 2천만 원조차도 못 받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는지 시어머니는 결국은 알았다면서 조금 힘 빠진 목소리로 전화를 끊으셨어요. 결국은 처음 요구한 돈보다는 좀 적게 드리긴 했지만 나중 가니까 저희가 빌려준 2천만 원과 여기저기서 빌린 돈으로 알아서 식당을 잘 차리셨더라고요. 어쨌든 하고 싶은 거 하시게 되었다니 그냥 괜찮네, 잘 됐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식당을 차리고 나서는 생각보다 돈이 잘 벌리지가 않았는지 저 몰래 남편에게 소소하게 또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월세를 내야 된다면서 한두 번씩 남편 돈을 쓰기 시작하더니 어느샌가 월세 자체를 남편이 그냥 내고 있던 거였어요. 저는 꿈에도 모르고 있다가 매월 저금하기로 한 금액이 좀 비는 것을 보고 눈치채게 되었죠. 또 시댁으로 돈이 새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왜 돈이 비어? 또 어머니야? 이번에는 뭔데? 그게 생각보다 장사가 잘 안 되나 봐, 식당이. 이번 한 번만 월세 대신 내드리고 안 내려고 했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때 분명 2천만 원 빌려드린 걸로 끝내기로 했잖아. 그 돈 돌려받지도 못할 망정 월세를 대신 내주고 있다니. 그럼 우리 돈은 대체 언제 받는 건데? 지금 초반이라 홍보가 덜 돼서 그런가 봐.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써드리면 금방 잘 되시지 않을까? 결국 저는 남편과는 대화가 안 되겠다 싶어 시모를 찾아갔죠. 제가 월세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하니 당황한 기색이더라고요. 저는 눈에 힘을 주고 강하게 말했어요. 여태 돈 갚지도 않고 월세를 오히려 대신 내달라고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2천만 원 빌려드린 거 당장 갚게 해드려요? 아니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 말하니. 좀 시간이 걸리는 건데. 됐고요. 이제 전에 약속한 대로 매달 수익 절반 무조건 보내세요. 저도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가게 홍보하는 건 도와드릴 테니까요. 약속하실 거예요? 시모는 한참 생각하더니 어렵던 홍보를 도와준다니까 이내 알았다고 말했어요. 이날 이후 저는 근처 사람들이 많이 가입된 인터넷 카페에 홍보글도 올리고 곳곳에 표지판도 세워서 식당을 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손님은 늘었고 매출도 크게 뛰어서 어머님은 여유롭게 돈을 갚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큰일 하나를 잘 넘겼나 싶었죠. 그러다 작년 여름 제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만든 커다란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그날은 친정 아빠의 생신이었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주말에 부모님이 계신 전북 고창으로 찾아뵈러 가기로 약속했었죠. 저는 아침에 일찍 먼저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준비를 다 했는데 전날 술을 거하게 마신 남편은 그때까지도 숙취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민기적거리고 있더라고요. 아니 뭐 하는 거야? 빨리 일어나서 씻어. 아 왜? 좀만 더 잘래. 무슨 소리야? 오늘 우리 집 가기로 약속했잖아. 아 맞다. 근데 나 어제 술 먹은 게 아직도 안 깨서 도저히 못 갈 것 같아. 머리가 너무 깨질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그래서 안 가겠다는 거야? 아니 안 가겠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가던가 하면 안 돼? 다음 생신 때 가면 되잖아. 명절 때 가든가. 헛소리 하지 마. 다 약속해놔서 안 돼. 내가 운전할 테니까 얼른 일어나. 저는 꾸역꾸역 남편을 일으켜 세워서 짐짝처럼 차에 실어버리고는 그냥 제가 직접 운전해서 거의 3시간을 달려 부모님 댁에 도착했어요. 물론 운전하는 내내 남편은 자고 있었고요.
집에 도착하자 부모님은 언제나 그렇듯 따뜻하게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아이고, 내 새끼들 왔니? 피곤하지? 반갑게 맞아주시는 부모님은 본체 만체하고 남편은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죠. 안녕하세요. 저 몸이 좀 안 좋아서 좀 들어가서 쉴게요. 아이고, 그래. 몸이 많이 아픈가 보다. 저 작은 방에 들어가서 좀 쉬고 있어. 그러고는 들어가서 몇 시간 내내 내리 잠만 자더라고요. 부모님은 무슨 일이라도 있냐고 걱정스럽게 물으셨는데 차마 술 퍼마시고 저러는 거라고는 말을 못하겠고 그냥 일이 힘든가 보다라고 둘러댔어요. 한참을 기다리다 보니까 어느새 해가 지고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이제 슬슬 저녁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 엄마가 남편을 깨우러 방 안에 들어가셨죠. 그런데 안에서 짜증 섞인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어머니, 저 좀 냅두세요. 피곤해 죽겠는데 귀찮게 하지 마시고 얼른 나가세요. 저는 이 소리를 듣고 함부로 말하는 남편 때문에 화가 잔뜩 나서 당장 방으로 들어가서 멱살이라도 잡으려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빠가 제 손을 잡고 많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좀 더 자게 냅두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난 친정 부모님 앞에서 또 싸우는 모습을 보이기엔 좀 그래서 그냥 저도 꾹 참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1시간 후에 저희 모두 다 너무 배고프고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엄마가 다시 깨우러 가셨죠. 이번에는 정신이 좀 들었는지 비틀비틀 겨우 일어나더라고요. 방에서 남편이 기어 나오니까 아빠는 저녁에 소고기 먹을 거니까 밭에 가서 상추랑 고추 좀 따러 가자. 라고 말하고는 남편을 데리고 나섰어요. 그렇게 저와 저희 엄마, 아빠, 그리고 남편 4명이서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죠. 남편은 그냥 시키니까 겨우 고추를 따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반쯤은 졸고 있더라고요. 보는 저도 속이 터져서 화딱지가 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엄마도 답답하셨는지 농담 섞인 말을 건네셨죠. 자네 좀 팍팍 따. 남자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기집애처럼 소심하게 따는 거야? 그 말에 저도 아빠도 살짝 웃으면서 엄마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남편 귀에는 그게 농담으로 들리지가 않았나 봐요. 갑자기 있는 대로 인상을 팍팍 쓰더니 벌떡 일어나서 버럭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집 사위지 종이에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일을 시키고 지랄이야. 사람 열뻗치게 하네 이놈의 집구석이. 그러고는 들고 있던 고추를 바닥에 던져버리더니 앞에 보이는 고추 줄기들을 있는 대로 다 망가뜨리는 게 아니겠어요? 이 망할 고추 실컷 당신들끼리 처먹고 나는 내 집으로 꺼질 테니까 알아서 해. 남편의 미친 짓거리에 곱게 키운 고추가 다 망가지니 부모님은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하셨고 저는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남편 손목을 붙잡고 제지했어요. 그런 저를 바닥에 휙 내팽겨치더니 혼자 분을 못 이겨서 씩씩거리다가 우리가 수확해놓은 고추 바구니도 발로 퍽 차고는 휙 돌아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고는 혼자 차를 타고 수원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남편이 떠나고 난장판이 된 고추밭을 보면서 저희 가족들은 다 멘털이 나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사위라는 사람이 장인 생일에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나요? 부모님은 충격받아서 저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원래 저런 사람이었니? 어쩜 저렇게 갑자기? 아유, 내가 괜한 말을 해서. 엄마는 자책하면서 애써 망가진 밭을 수습하려고 애쓰셨고 아빠는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내가 이놈을 가만 안 두겠다면서 씩씩거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엄마, 아빠, 죄송하지만 먼저 갈게요. 저 자식 참교육 좀 시켜줘야겠어요. 저는 눈에 불을 켜고 최대한 빨리 수원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찾아 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남편한테 전화해서 어디냐고 물으니까 시모 목소리와 함께 술 먹고 있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시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또 술 마시면서 제 욕을 하고 있을 게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시어머니 식당 문을 딸랑하고 열고 들어가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마주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다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서 저에게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했죠. 시골에 처박혀있는 천한 집구석 주제에 왜 귀한 내 아들 일을 시켜먹어? 내 아들이 니네 집 노예라도 되냐? 천한 집구석이요? 노예? 아니 술 처먹고 처 자고 있는 사람 깨워서 저녁 준비 같이 하자고 고추 좀 따자고 한 게 그렇게 심한 일이에요? 그래, 사람이 힘들다는데 왜 굳이 일을 시키고 난리야? 그거 하나 직접 준비 못해서 시킨 거 아니야? 네 부모가 그 모양이니까 네가 그 모양이지. 앞으로 내 아들 데리고 니네 집 갈 생각도 하지 마라. 가려거든 너 혼자 가. 지금 우리 부모님 욕한 거예요? 말 다 했어? 저는 더 이상 이 모욕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로 곧장 달려가서 보란 듯이 전부 다 엎어버렸죠. 와장창 소리가 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그릇은 산산조각이 났고 온갖 음식들이 바닥에 엎어져서 난리통이었어요. 그리고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시어머니를 향해서 제가 한마디 했죠. 우리 집구석이 천하다고? 니녀는 얼마나 천하면 쥐꼬리만한 식당 하면서 유세나 떨어? 그것도 우리 돈으로 차린 주제에. 여태 가만히 듣고만 있던 남편은 자기 부모 욕하는 건 못 참겠는지 제 말이 끝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제 귀싸대기를 날리더라고요. 너무 세게 맞아서 헉 소리가 제 귀에 웅웅 울렸어요. 살면서 누구한테도 맞아본 적은 처음이라서 제 반응할 틈도 없이 그대로 반대뺨을 또 한 대 맞아버렸습니다. 그렇게 3대쯤 맞았을 때 저는 너무 큰 충격에 옆으로 넘어지고 말았죠. 마침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니까 양쪽 뺨이 벌겋게 부어올랐더라고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너 지금 나 때린 거지? 잘 됐다. 한번 고소나 먹어봐라.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어디 가지 말고 여기 가만히 서 있어. 그리고 저는 바로 112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죠. 여기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건데 빨리 좀 와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뺨을 3대 맞았는데 얼마나 더 맞을지 모르겠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은 그제서야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난감해 하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차가 오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경찰 서너 명이 들어와서 제 얼굴을 보더니 현장 검거로 남편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끌고 갔어요. 그리고 저도 함께 경찰차를 타고 가서 진술을 했죠. 경찰서에 도착한 후 제 옆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억울하다면서 온갖 항변을 다 하고 있었지만 누가 봐도 저는 남편에게 맞은 여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경찰은 없었습니다. 한참을 억울한 척하던 시모와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들이 불리한 상황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는지 저를 불러내서 합의를 요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얘, 너 진짜 네 남편 전과자로 만들 셈이니?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아니 남편이 화나서 아내 한번 때린 거 가지고 이렇게 경찰서까지 올 일이니? 합의? 합의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 하나도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는데 내가 뭐하러 합의를 해줘요? 그래도 네 남편이잖아. 너 전과자 아내 되고 싶어서 환장했니? 그놈의 남편. 이런 남편을 둔 내 잘못이다 싶었죠. 저는 이제 이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마무리 지어야겠다 싶어 눈에 힘을 주고 한마디 했어요. 남편이요? 그래요, 남편이었죠. 근데 이제부터는 아니에요. 그렇게 귀한 아들, 천한 집 자식인 제가 놔드릴 테니까 다시 가져가세요. 그리고 더 귀한 집 자식이랑 결혼시키면 되시겠네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랑 남편이 둘 다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고는 갑자기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아, 뭐야,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나랑 이혼하겠다는 말이야? 고작 이런 일로? 고작 이런 일? 양심이라는 게 있니 너는? 여태까지 네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면서 맨날 이기적으로 굴었던 것들 생각하면 지긋지긋해서 더 이상 하루도 너랑은 같이 살기가 싫다. 내가 올해 가장 잘한 일을 꼽으라면 결혼하고 나서 너랑 애기 안 가진 거야. 애도 없으니까 이혼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그냥 각자 마음 편하게 따로 살자. 그러자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앓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살다 이런 꼴을 다 보네. 어디서 이런 게 굴러 들어와서 내 아들을 이혼남을 만들어? 그래서 저는 시모를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어요. 그래요. 고작 이런 일로 이혼남 되게 생겼으니까 그 귀한 아들 이혼남으로 평생 사는 거 싫으면 이제 재혼남이라도 되게 만들어 보시던가. 근데 그딴 인성으로는 그것도 쉽지 않을걸요? 어디 한번 잘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그대로 경찰서 문을 열고 그 둘을 남겨둔 채 떠났습니다.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이렇게 진작 이혼하고 살면 마음이 편할 걸 왜 그렇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이후 저희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는 회사 전체에 생각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며 물었죠. 저는 가만히 있을 순 없어서 남편의 실체를 회사에 밝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태껏 제가 모아둔 남편의 망언이 담긴 카톡들을 다 캡처해서 회사 단톡방에 뿌려버렸죠. 그동안 남편은 저에게 입버릇처럼 온 회사 사람들 험담과 성희롱까지 해왔기 때문에 단톡방 내 모든 사람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 부서 부장 외모 평가부터 새로운 대리 옷차림 욕까지 가지각색이었죠. 그것까지 다 공개되고 나니 남편은 더 이상 회사에서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천하의 개쓰레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저를 때린 벌로는 감옥까지 가길 바랐지만 안타깝게도 초범이라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고 벌금 200만 원으로 끝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 다시는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되었으니까 그 정도면 저로서는 꽤 통쾌한 마무리였죠. 그리고 어제 저와 친한 회사 동료가 와서 남편이 사직서를 들고 사장실로 가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꽤 괜찮은 마무리다 싶네요. 2월인 지금은 이혼 절차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인데요. 정말 다행히도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빨리 진행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재산을 그냥 딱 반반으로 나누고 깔끔하게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할까 생각도 했지만 더 길게 질질 끌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그 인간 벌금 200만 원 먹인 걸로 충분하다 싶었죠. 이제 이혼이 완전히 끝나면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사도 가려고요. 저는 이제 주말마다 부모님 만나서 같이 밭도 일구고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니까 마음이 이렇게나 평온하고 행복한데 왜 이걸 여태까지 모르고 살았나 싶네요. 이제 저는 남자 같은 건 쳐다도 안 보고 제가 모은 돈으로 우리 엄마 아빠랑 평생 행복한 싱글 라이프를 즐겨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참고 계신다면 참지 마세요. 참다가 화병 난다는 말 있잖아요. 그리고 참지 않으면 저처럼 진짜 행복이 뭔지 찾게 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세상 어딘가에는 분명히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답니다. 그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